자, 교정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재는 맨 앞으로 가서 2페이지. 자, 개관을 봅니다. 자, 먼저 1번 교정의 개념을 볼게요. 자,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correction 이렇게 해석이 되죠. 바로 잡는다는 얘기인데 이 correction이란 단어는 심리학적 용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정학이 발전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학문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보게 되면 최협의, 협의, 광의, 최강의가 있다. 최협의는 자유형 집행자, 그 다음에 노역장 유치자, 그쵸? 노역장 유치자는 벌금 미납자를 말합니다. 자, 협의 개념은 이 최협의에다 플러스 미결수, 사형수, 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된 사람을 말하고요. 광의는 그 협의 개념에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대상자를 말하고요. 광의는 최광의는 그 광의에다 사회내 처우 대상자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밑에 보면 협의의 교정의 개념에는 뭐뭐뭐뭐가 있고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대상자가 포함된다. 이건 광의 개념이기 때문에 협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교정은 수형자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 대상은 범죄인에 국한된다. 우리 지금 그렇게까지 배웠나요? 아니죠. 사회내 처우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자유형 집행자에 대해서 국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교정학의 연구 대상에는 양형 기준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다. 아니죠. 이 양형 기준은 재판 절차에서 연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교정학의 연구 대상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교정과 행형의 비교 나와 있죠. 교정은 오늘날의 개념이고요. 교육형주의의 등장에 따라서 나타난 개념이고 행형이란 말은 응보형주의 하에서 나타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형집행법이라고 배우잖아요. 형집행법 전에 행형법이라고 그랬어요. 행형법. 그 행형법이란 말은 형을 행한다는 얘기인데 응보형주의 하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정이란 말은 재사회화 시킨다는 개념이다. 보시면 되네요. 자, 주체. 우리 이거 첫 번째 시간 때 배웠는데 교정이란 말은 61년도 제1차 행정법 개정에 따라서 형무소를 교도소로, 형무관을 교도관으로 개칭했다. 그래서 이 교도소란 말, 교도관이란 말이 제1차 행정법 개정 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목적이 있네요. 응보형론이 있고 목적형론이 있고 교육형론이 있는데 응보라고 하는 것은 보복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말이고 그래서 상응하는 보복 조치에 따라서 자유를 박탈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목적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은 사회방위 수단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범죄인을 격리시켜서 사회안정과 범죄인 보호 개화 개선에 있다는 것이 목적형령이고 이것은 재사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교육형론은 무슨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직 7급 시험에 한번 나온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출문제가 보니까 뭐 상응한다, 뭐 박탈한다 해서 응보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교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2번을 보면 교육 개선을 통해서 선량한 국민으로 재사회화시킨다는 것이 목적인 것은 목적형주의인 것이지 교육형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가보시면 무슨 교육, 무슨 교육으로 끝나는 것은 교육형주의지 목적형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고 뭐 더 이상 나올 건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교정의 특성, 복잡성, 뭐 종합과학성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로 받으세요. 공부할 건 없고요. 자, 밑에 보면 심리학은 교정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발전 나와 있죠? 일단 밑에 기출문제 나와 있듯이 연역을 보셔야 돼요. 과목학에서 행영학으로, 행영학에서 교육학으로, 그 다음에 교정보호론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를 봐두시고 과목학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후반까지인데 시설 내의 질서, 과목의 관리 이런 데 중점을 두었다.
1차 세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교육 기능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하게 되죠. 자, 그리고 2차 세계전이 끝나게 되면 범죄인은 치료되어야 할 대상자가 되고, 이 치료라는 말 때문에 51년도부터는 처우란 말을 등장하게 되었고, 55년도에는 무슨 회의에서 교정 처우론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6, 7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 범죄인은 치료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건 해보니까 CR이 안 먹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응보형주의로 되돌아가는데요. 이때 응보형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권 침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해서 신응보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처벌은 좋다 이거예요. 처벌은 대신 정의에 입각해서 하라. 그리고 범죄를 처벌할 때 있어서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하라. 이런 것을 갖고 나옵니다. 이것이 신응보론.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선별적 무능력화 방안, 삼진법 등이 7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개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처벌의 정당성 관련해서 응보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 공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응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대가를 치러라입니다. 대가를 치러라. 너가 절도를 했나? 강간을 했다, 살인을 했다. 그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치르는 것. 이것이 응보죠. 그래서 그 목적은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를 지향한다. 자, 반면에 공리라고 하는 것은 처벌은 처벌이 돼 목적 있는 처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공리란 말은 다른 말로 계산적이다. 계산적. 이렇게 보고 있어요. 베카리아, 벤담 전부 다 18세기 이후의 학자들인데, 그런 주장한 것들은 형사 정책 시간에 배우는 것이지 교정학 시간에 배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교정학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공리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밑에 공리 측면을 따로 편성해서 밑에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제지. 두 번째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능화 방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은 이 무능화 방안이 중요합니다. 자, 제지는 이런 거예요. 인간은 합리적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할 줄 안다. 계산할 줄 안다. 그래서 이성적 존재이다. 너가 범죄를 통해서 얻는, 즉 네가 배고프니까 빵 한 조각 훔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의 허기를 달래잖아요. 그게 나았냐? 아니면 네가 적발되어서 깜빵에 가서 몇 년 동안 푹 썩느냐? 그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라. 계산해봐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를 네가 판단해보고 빵을 훔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즐거움과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이익과 비용을 계산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범죄 동기가 억제되고 범죄는 감소할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공리적 측면에서의 처벌 이론 중에 하나인 제지다. 제지. 그 제지는 일반 제지가 있고 특별 제지가 있는데요. 일반 제지는 그 대상자를 일반 시민에게 대상을 하지만, 특별 제지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자를 범죄인에 두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두었느냐? 일반 시민에게 둔 것을 일반 제지, 범죄인에게 둔 것을 특별 제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에게 둔 것을 다른 말로 일반 예방주의, 범죄인에게 둔 것을 특별 예방주의,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위에서 뭐라고 했나요?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범죄 동기가 억제되고 범죄가 감소될 것이라는 가정, 그쵸? 이러한 가정에 기초를 둔 것이 제지 이론이라 했는데, 그래서 밑에 범죄 억제로서의 하나하나가 처음에 뭐가 있다? 처벌은 확실해야 된다. 처벌은 엄중해야 되고, 처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신속성, 이 세 가지를 들고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범죄 억제 요소이다. 라고 18세기 학자인 누가 주장했다? 위에 나와 있는 이 베카리아를 보게 되면 베카리아가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나? 베카리아는 밑에 그 해악에 상응하는 철저하고 확실하고 신속한 처벌이 있을 때 이것이 약발이 좋다는 거예요. 약발이 좋다.
자, 확실성 읽어보시고, 엄중성 읽어보시고, 신속성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은 시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무능화 방안이 있어요. 무능화 방안. 그 무능화 방안이 보면 집합적 무능력화가 있고요. 그 다음 선별적 무능력화가 있는데, 이 선별적 무능력화가 시험에 더 잘 나와요. 자, 그러면 무능력화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현대 고전주의 범죄학 입장에서 주제에 얘기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현대 고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 70년대 이후를 말합니다. 자,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범죄성이 강한 자들을 추방, 구금, 사형에 처한다. 이들을 무능화시킨다. 그쵸? 그래서 이들 범죄자가 사회에 존재하면서 행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능화 방안이다 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집합적 무능력화. 이 집합적 무능력화라는 대상자를 모든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다? 장기형 선고를 권장한다. 교도소에 가서 푹 썩어라. 푹 썩어라. 늙어 죽을 때까지 푹 썩어라. 그쵸? 이게 집합적 무능력화이다. 그러니까 정기형 제도화에서는 어떻게 하고, 부정기형 제도화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푹 썩히는 것인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기형 제도화에서는 선행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줄임으로써, 그치? 가석방이라든지 선시제도 등을 통해서 못 나가게끔 하는 거죠. 부정기형 제도화에서는 그 요건을 강화해서 가석방을 지연시킨다. 이것이 부정기형 제도와 관련된 것인데, 정기형 제도화에서도 정기형에 완화시키려고 가석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형법할 때 배웠잖아요. 자, 선별적 무능력화를 볼게요. 자, 이것은 중요한 범죄의 대부분이 소수의 상습적 범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며, 이들의 상습적 범죄자는 과학적 예측법에 따라서 선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인해서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린우드라는 사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린우드는 뭐라 했냐면, 소수의 중누범자가 있다. 중누범자. 이들을 장기 구금화시킨다면 효과적인 범죄 감소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방안에서 선별적 무능력화를 주장하였다. 자, 앞에서는 집합적 무능력화는요, 강력범죄자라면 싹 깡그리 전부 다 장기형 권고를 선장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선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깡그리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소수의 중누범죄자들만 선별해서 장기 구금화시키자는 것이 선별적 무능력화 방안입니다. 자, 됐죠? 근데 위에서 뭐라고 했나요? 맨 위에서 범죄성이 강한 자들을 추방, 구금, 사형에 처함으로써 뭐뭐뭐 한다 그랬는데요. 밑에 보면 여기 선별적 무능력화 방안에서 이거죠. 이거. 소수의 상습적 범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이들은 과학적 범죄 예측법에 따라서 선별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전제를 통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했잖아요. 근데 막상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현대의 과학 수준으로서는 정확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막상 해봤는데.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잘못된 긍정이 있고 잘못된 부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꼭 구별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집 가보면 이 두 개를 바꿔치기 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긍정. 이건 뭘까요? 잘못된 긍정. 개념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위험성이 없어요. 근데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예측한다. 원래는 위험성이 없는 친구인데 위험성이 있다라고 잘못 예측해서 이 친구를 장기간 구금시켜버려요. 이게 잘못된 긍정이다. 예측을 잘못해서 이게 잘못된 긍정. 반대로 위험성이 있어요. 있는데 위험성이 없는 것이라고 잘못된 예측을 해요. 그래서 출소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회에 나가서
충분히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부정이 잘못된 부정. 반면에 자 잘못된 긍정은요. 위험성이 없는데 위험성이 있다라고 잘못 예측해서 장기 구금시키니까 이 사람 조기 출소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조기 출소가 안 되고 장기 구금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와 인권이 침해당하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집 가보게 되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긍정 얘기지 잘못된 부정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범죄자가 사회 위험을 야기시키는 것은 잘못된 부정 얘기지 잘못된 긍정 얘기가 아니에요. 이 비판점을 서로 바꾸게 되면 틀려요. 개념 정의도 받으셔야 돼. 개념 정의. 개념 정의도 바꿔서 냅니다. 그럼 틀려요. 이 두 가지를 꼭 좀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만 돼요. 자, 그 다음에 선별적 무능력화의 장단점을 볼게요. 장점, 상습적,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잘못된 긍정과 잘못된 부정이 없다는 전제하에서의 선별적 무능력화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은 소수의 중범, 누범죄자들을 장기 구금시킴으로 인해서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고 과밀화 해소하는데도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사회 내 처우, 경미범죄자의 사회 내 처우를 활성화시킨다에도 유리가 하고 그 다음에 예상이 절감된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점은 뭔가 하면 그 판단 기준을 현재나 미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범죄 전과에 둔다. 그쵸? 그 다음 구금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자리가 메워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소 효과는 그다지 크지가 않다. 그쵸? 또 감소가 큰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시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점차 집합적 무능력화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밑에 기출문제들 쭉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가서 범죄인 처우를 볼게요. 자, 처우가 무슨 말일까? 트리트먼트입니다. 트리트먼트. 샴푸도 있네. 샴푸 이름도 트리트먼트 샴푸 있죠. 트리트, 취급하다, 대우하다, 치료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죠. 이런 트리트먼트라는 단어는 19세기 후반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UN 등 각종 회의를 통해서 역시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게 되면서 이 범죄인 처우라는 사상은 현대 교정주의의 일반적 그림이 되죠. 자, 처우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사법처우, 교정처우, 보호처우. 사법은 말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형 집행 이전 단계에서 법원에서 행해지는 처우가 있는데 뭐 등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됐고 시험 나오지 않으니까요. 교정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처우를 교정처우. 보통 교정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처우의 대부분이 바로 시설 내 처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사법처우와 연계하여 교정처우 이후의 단계에서 행해지는 처우를 보호처우. 그래서 소년법, 보호관찰 등이라는 법률상의 보호관찰, 그 다음에 가석방 결함된 보호관찰, 이런 갱생보호 이런 것들이 보호관찰직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보호처우, 교정직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교정처우. 그쵸?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뭐 기본 원리 나와 있는데 인도적 처우 이런 것들은 공부하는 거 아니 시험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오네요. 자, 2절이 중요하다. 2절이. 그 중에서 교정처우 모델인데 밑에 처벌을 위한 모델 해서 구분 모델 나와 있죠. 그래서 이 2절에다가 별표를 하나 박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먼저 처벌을 위한 교정. 구분 모델이라 하는 것인데 응보용 사상이 지배하던 근대 초기부터 2차 세계대전 전까지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응보형주의에서는 구분 모델에서는 정기형을 강조합니다. 빨간색 정기형 동그라미.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의료 모델 가보시면 자, 마지막에 부정경 동그라미.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개선 모델에서 부정경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재통합 모델은 그런 말 안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정의 모델 나와 있죠. 거기서 동그라미 2번에서 이것은 응보형주의와 관련된 것인데, 그래서 새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해서 신응보론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정기형 동그라미. 왜? 응보형주의를 답습하다 보니까 정기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와보세요. 일단 이게 한 문제짜리예요. 그래서 어떤 모델이 정기형을 채택했느냐, 부정기형을 채택했느냐, 일단 그것이 한 문제짜리. 됐어요? 자, 그러면 자, 구급 모델 나옵니다. 자, 응보형 사상이 지배하던 때다 그랬고, 이때는 정기형이죠. 정기형. 뭐 조기 출소한단 말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이 응보형주의가 나중에 70년대에 다시 재부활합니다. 재부활. 그래서 정의 모델의 기초 이념이 됩니다. 이때는 응보형주의 사상이 지배하던 때는 시설 내의 질서 유지, 보안, 훈육 이런 것들이 강조되던 때죠. 됐고, 그 다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60년대까지 의료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의료란 말은 치료 모델, 갱생 모델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이렇게 혼용되어서 쓰여요. 자, 대표적인 학자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렌 밑줄 그시고, 이때에는 범죄인을 뭐로 봤다? 환자로 봤어요. 환자로 봤다. 환자로 봤기 때문에 이 환자는 치료 대상이 되죠. 치료 대상이 되고 완치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치료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보는 것이 의료 모델, 치료 모델. 근데 결국 이것이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이것이 실패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 의료 모델에서는 처벌이 범죄자의 문제를 해하는 데 있어서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환자를 보아서 이 환자는 치료해야 되고 치료하면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해봤다니까 결론이 뭐다? 치료가 안 되죠. 자, 그 다음 쭉 보시고, 자, 밑에 범죄자는 처벌이 아닌 치료와 처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뭐다?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가 된다. 누구한테? 의사에게? 아니, 의사가 왜 나와요 여기서요? 교도관에게. 교정당국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한 치료하기 위해서 먼 짓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보면 수용자의 자유의사가 무시가 되고 인권 침해가 야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가 되다 보니까 밑에 줄 어떤 처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고 따라서 이것을 강제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권 침해다. 이런 말이. 치료가 될 때까지는 병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치료가 될 때까지는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경과 결합이 된다. 치료가 안 되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지. 그렇죠?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폭넓은 의사의 결정권을 갖게 되고 또 다양한 정신건강시설의 폭넓은 활용을 권장하게 되는 것은 3, 4번이 거의 같은 의미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결국 이것도 수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개념이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개선 모델, 또 다른 말로 적응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의 비슷해요.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해요. 자, 19세기 후반의 교육형주의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의료 모형과 같이 범죄자는 병자이므로, 즉 환자이므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앞에 나와 있는 의료 모델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범죄자는, 그 환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고 준법 여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색깔칠한 부분이 앞에 의료 모델과 다르다는 겁니다. 역시 부정경과 관련을 맺고 있죠. 자, 그 다음 조금 출제가 더 잘 되는 것이 요 3번의 출제가 좀 잘 돼요.
재통합 모델, 다른 말로 재사회화 모델. 자, 이건 뭔가 하면, 자, 범죄자의 재사회 재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접촉과 유대관계가 중요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빨간색 동그라미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 자, 3번 잘 보세요. 범죄자의 문제는 범죄 문제가 시작된 바로 그 사회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범죄자 개인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범죄자가 그 지역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친구가 출소한다 하더라도 다시 그 고장으로 다시 가게 되면 또다시 그 고장에서는 다시 뭐다?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범죄자 본인에게 돌리지 말고 그 지역사까지 같이 바뀌어져야지 범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용자의 행동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사회도 함께 변화가 되어야지 범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뭐다? 재통합 모델, 재사회화 모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란 말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뭐다? 재통합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긍정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져 있습니다. 앞에는요. 앞에 의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체성,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치료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강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 견해는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용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하에 교정 프로그램을 결정 집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교도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토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긍정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 참여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 4번도 좀 봐두셔야 돼요. 수용자는 처우의 객체가 아니라 처우의 주체로 보는 것이므로 처우 행형과 수용자의 법적 지위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과학적인 처우기법, 외부 통금 기후 제도 등이 여기서 주장되는 것인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2번, 3번, 4번 이 세 가지를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한번 받으시고요. 자, 이 재통합 모델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것이 3번이 더 잘 나와요. 3번. 3, 4번. 앞에 2번하고 3번. 재통합 모델하고 이 정의 모델 또는 4번 모델, 공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출제가 제일 잘 돼요. 자, 의료 모델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치? 아까 의료 모델 실패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연구비 투입해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해봤지만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 뭐다? 그래요. 인간은 응보, 좁히는 것이 장땡이다 이런 말이에요. 장땡인데 무조건 좁히면 인권이 침해가 당하고 유린당하기 때문에 대신 법적 절차, 적법 절차에 근거한 응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밑에 3번 나와있지? 사법정의,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인권보호 차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정성 확보, 사법정의 실현, 공정성, 밑에 정의 중시, 공정하게 취급, 그쵸? 수용자에게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이런 것들이 바로 70년대 이후에 등장하게 되죠. 등장하게 된다.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하라, 공정하게 하라, 정의롭게 하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날 7, 80년대 이후부터 등장하게 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대표적인 사람, 포겔.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다? 정경 제도와 관련이 있다. 정경 제도다 보니까 그쵸? 가석방제 폐지가 되죠. 가석방제 폐지와 정경은 관련성이 깊으니까요. 자, 그래서 밑에 6번 보시게 되면 부정경이 아닌 정경으로 가라. 그리고 미결 구금 밀수도 형기에 산입을 시켜주고 처우도 공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주장되게 되는데 6번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법을 준수하고 그쵸? 그 다음에 처벌도 사회에 가해진 해악과 범죄의 경중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것을 비례성.
참새를 잡으려면 새총으로 쏴야지.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날릴 순 없잖아요. 비례성이 나와요. 비례성. 그 다음에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인본적이고 합헌적인 이 제도를 계산하는 것도 이 정의 모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자발적 선택이다. 법이 허용되는 모든 권리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청원하는 것도 법이 허용되는 제도 내에 있는 것이죠. 수용자 자치에 참여하는 것도 전부 다 이쪽과 관련이 맺고 있는 것인데 10번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주요 정책을 좀 잘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정의 모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밑에 이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정의 모델과 관련이 맺고 있다. 첫 번째 보시면 아까 정경이랬죠. 정경이기 때문에 부정경의 폐지죠. 부정경과는 다시 부정경하고는 친하지 않죠? 가석방하고도 친하지 않죠? 그치? 왜? 정경이니까요. 정경이니까. 그리고 응보형주의 업그레이드 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응보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경이다 보니까 법관의 재량권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죠. 제한되거나 축소가 된다. 삼진법 3번 걸리면 끝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석방하고 친하지 않다 보니까 가석방위원회도 폐지도 여기 정의 모델과 관련되어 있고요. 자, 선별적 무능력화 방안, 선시제도를 통한 형기 단축을 지지한다. 적법 절차 나오네요. 적법 절차. 권리 구제를 확대하고 수용자 자치 확대하고 처우 공개하고 형기 산입해주고 미결부금 소규모화 국가재량은 축소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이 적법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법 모델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봐두시고 문제집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자, 기출문제 볼까요? 삼진화학과 관련된 것은 의료 모델이 아니라 정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의 모델은 재량권 남용에 대한 비판을 하고 부정경 제도 폐지를 주장한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